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문제는 16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해당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그 구분 기준을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바른 것을 고르는 거니까 오답을 정답으로 조금 바꾸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부동산을 바라보는 측면은 크게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고요. 유형적 측면은 경제사회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사회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은요, 무형이죠.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유형적 측면은 땅의 모양이나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유형적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무형적 측면. 그래서 1번 오답이 되고요. 그래서 2번 유형적 측면은 부동산의 자산, 생산 요소, 자본, 소비재, 공공재 등의 속성을 갖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산, 생산 요소, 자본, 소비재, 공공재에 대한 성격은 유형적 측면이 아니라 무형적 측면 중에서도 경제사회적 측면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도 땡이네요. 3번 경제사회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연물, 공간, 위치, 환경 등의 속성을 갖는다. 그렇죠? 바로 얘가 유형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3번도 틀렸네요. 경제사회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 보기 2, 3번이 이제 바뀌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4번 법률적 측면에서 민법상 물건 중 동산이 아닌 것은 모두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요. 동산이 아닌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요 문제도 똑같은데요. 교재나 우리가 그 요약집이나 이 문제집 갖고 학습을 하면 생기는 제일 큰 문제점들이 보통 다 이 법률적 측면에만 치중되어져 있어요. 설명이.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구분 기준 우리가 법률적 측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 법률적 측면에 오기 전까지의 유무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의 구분, 유형적 측면의 정의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요 16번 문제로 보기만 바꿔서 정리를 하면 그렇죠. 기본서 가서 또 안 봐도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답을 끝내면 안 돼요. 정답으로 바꿔서 반드시 정리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16번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1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부동산 시장의 국면은 부동산도 똑같아요. 뭐 상승, 하락, 이제 회복, 침체 이런 국면들을 다 갖고 있는데 자, 보기 볼게요. 부동산 시장만 지니고 있는 특수한 국면으로 안 봐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그렇죠? 부동산만 갖고 있어요. 안정 국면이라는 건데요. 이 목이 좋은 부동산이라고 하죠. 유동 인구가 많거나 역세권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은 가격이 다 떨어져도 안 떨어져요. 잘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부동산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현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는 안정시장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은 부동산만 갖고 있는 특수한 국면을 나타낸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한 문제여서요.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바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포인트만 잡는 거니까요.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계속해서 18번.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제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펀드와 여기서 말하는 리츠예요. 이건 투자회사예요. 자, 요것도 근데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부동산 펀드도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신탁형 펀드가 있고요. 회사형 펀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펀드에서 회사형과 리츠가 서로 거의 동일하잖아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요. 어떤 문제냐면 얘네들은 먼저 크게 구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구분이에요. 부동산 펀드는요.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에 지배를 받아요. 왜? 펀드니까. 간접투자증권이니까요. 자본시장법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하지만 리츠는요. 투자회사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죠. 상법 규정을 따라야 돼요. 상법상 투자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회사형이어도 구분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알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요. 여기 보기를 통해서 하고요. 다른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장 적절한 거 골라내는 거네요. 1. 부동산 펀드란 펀드 재산의 70%를 초과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70%가 아니라
50%예요. 그쵸? 70%는 그러니까 리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로서 50% 초과하면은 부동산 펀드,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펀드 구분 기준, 특별자산, 단기금융 이거 기억나시죠? 그 50%예요, 얘가. 그러면 얘를 똑같이 놓으면 얘네들이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츠는 70%를 초과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이다. 얘 얘기하는 거죠. 리츠. 리츠도 우리가 이제 상법에 규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그 따지고 보면은 투자 회사들에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펀드와 똑같은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는 내용. 계속해서 보기 3번이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며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금융감독원의 영업인가를 받아야 된다. 땡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그쵸 상법에 근거해요. 회사법. 그래서 자본시장법 그 제한받지 않고요. 계속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그쵸 우리 이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회사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3번도 땡. 4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네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 투자회사, 주식회사라고요. 그러니까 주총이사의 감사 등 내부 구성 요소를 전부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 부동산 펀드와 리츠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얘네들을 출제할 때는 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고 얘는 상법, 회사법에 따른 회사다. 구분하면서 투자 비중까지만 정리해 두시면요.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18번에는 정답이 2번. 올바른 거 고르는 거니까요. 2번으로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19번. 부동산 가치축의 원칙 중 가장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며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더 안 읽어도 돼요. 부동산 가치축의 원칙들이에요. 1, 2, 3, 4가 전부 다. 그런데 부동산 가치축에서 가장 핵심 원칙들이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에요. 자, 저기서 말하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뭐냐면 가장 효용이 높은 애를 선택해라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부동산은요. 땅이잖아요. 땅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토지예요. 똑같은 토지인데 하나는 강원도 산속에 있고요. 하나는 강남역 3번 출구 앞에 있어요. 됐죠? 이때 강원도 산속에 있는 토지에다가 고층 빌딩 올리고요. 강남역에다가 배추 농사 지으면 세상에 이거보다 바보짓은 없죠. 하지만 이런 거 해도 상관없어요. 부동산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때 뭐를 따르라?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따라라. 사람이 없는데 높은 빌딩 지어서 뭐해? 여기서 배추 농사 짓고 강남역에서 배추 농사 짓는다고 배추 한 포기에 1억씩 받는 것도 아니니까 건물 올려라. 이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토지의 목적을 결정할 때도 이렇게 하고요. 얘네를 이제 분할하는 경우에도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를 분할, 합병하거나 토지 이용의 목적을 결정할 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부동산 가치축의 원칙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0번. 부동산 투자회사 법상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을 투자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중개, 2번 개발사업, 3번 임대, 4번 매매. 그렇죠. 1번 중개죠. 부동산 중개는 중개업자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임대, 매매업들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 된다.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20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파트 1 끝이에요. 아시겠죠? 계속 이어서 대안투자 파트도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21번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권으로는 2권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 중 대안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펀드로 모두 묶인 것은 그 얘기는 대안투자 골라라 이 얘기네요. 1번 인프라스트럭처, 2번 부동산, 3번 PF, 4번 MMF. 1, 2, 3번은 전부 다 대안투자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대안투자 상품과 MMF, 전통적 투자 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최근에 생긴 상품이냐 기존의 전통 상품이냐 이건데 전통적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전통 금융 상품이 되고요. 요걸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들은 다 대안투자 상품이 된다. 이때 부동산 펀드를 보고요. 부동산이 옛날부터 했는데 하시면 안 된다고요. 부동산 펀드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ABS나 이런 것들 또한
부동산 펀드의 카테고리에 집어넣는다면 대안투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조화 상품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대안투자는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대안투자에 대한 구분 기준은 아주 기초 중에 기초니까요. 한 번 정도 구분하세요. 여기 뭐 금은 같은 상품들도 들어갈 거고 우리가 신용 파생 상품들도 여기 있는 대안투자 상품에 포함될 거예요. 파생 상품 계열들도.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22번 PF에서 인수 대상 기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F 또 나왔네요. 아까 우리 그 전 시간에 PF 자본시장법의 구분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럼 제가 2권에 넘으면 조금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2권에서도 이제 PF를 다뤄요. 자, 그럼 PF가 인수하는 기업의 가장 큰 특징들은요.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경영권 확보가 용이해서 회사를 조금 더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수월하거나 또는 현재 내재 가치가 조금 낮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손보면 가치가 올라가서 이익을 볼 것 같은 경우. 즉 시장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떨어지는 거죠.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투자하기에 좋다. 자, 1번 경기 변동에 민감한 기업. 경기 변동에 민감하면 별로 안 좋아요. 왜? 화랑이 때문에 확 올라갔다 불황이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내가 사는 시점에 이 회사가 과연 경기 호황 때문에 지금 매출액이 높은 건지 불황이어서 낮은 건지 구분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리스크를 싫어해요. 그래서 경기 변동을 잘 안 타는 회사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평균은 이 정도인데 떨어져 있어? 사갖고 올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땡이네요.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오답. 2번 자산의 시장 가치가 내장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반대죠.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높아야지 이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치는 10,000원인데 시장에서 5,000원밖에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 가치가 내재 가치를 따라서 10,000원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들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2번도 땡. 3번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볼 것 없이 3번 정답이네요. 이런 회사 좋아요. 기업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4번 과도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면 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과도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업도 인수 대상 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요. 그 경영권과 관련되어진 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PF가 인수하는 대상 기업의 그 대상이 되기도 한다까지 같이 하나 정리해 두세요. 됐죠? 네. 자, 계속해서 23번 보기 중 헤지펀드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모두 묶인 것은 자, 헤지펀드는요. PF하고는 상당히 흡사해요. 실은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되어지면서요. PF가 헤지펀드를 포괄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전히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헤지펀드가 규제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관 참여형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PF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좀 존재해요. 볼게요. 기업. 제한된 숫자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저위험 고수익을 위해 공매도 레버리지,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한다. 맞고요. 디귿. 헤지펀드 운용자는 운용보수를 부과할 수 있으나 성과보수는 부과할 수 없다. 땡이에요.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둘 다 부과 가능한 게 헤지펀드예요. 그래서 디귿 일단 틀렸고요. 리을. 설정과 판매가 비교적 자유롭지 못해요. 폐쇄형인 게 일반적이에요. 미음. 헤지펀드 운용자가 자신은 내부 정보 문제로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헤지펀드는 운용자 자체가 헤지펀드에 투자해서 돌려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규제가 없다. 그래서 그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그렇죠? 디귿, 미음은 틀렸고 기억, 니은, 리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헤지펀드에 대한 특징들을 학습을 할 때는요. 이제 PEF하고 구분하는 부분들을 조금 학습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PEF의 규제와 헤지펀드의 그 규제의 저금이 줄을 잃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PEF의 변화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둘을 구분하기보다는요. 헤지펀드 자체의 특성을 갖다가 학습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법이 될 수 있어요. 됐죠? 네. 자, 계속해서 24번 헤지펀드의 운용 전략 중 합병 차익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합병 차익 거래는 두 기업을 합쳐서 저평가 매수, 고평가 매도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병 차익 거래를 할 때는요. 첫 번째가 뭐가 포인트고 키워드냐면 일단은 정보가 확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병할 거야 라는 공식 기록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합병할 수도 있대. 들어가는 건 투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헤지펀드가 하는 합병 차익 거래는 절대로 미확인, 미확정 정보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평가 매수, 고평가 매도인데 인수기업과 인수기업인데 여기서도 용어의 어려움 P로 기억을 해요. P 흘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소멸되는 거고 얘네가 얘를 먹는 회사가 인수기업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가 수월하죠? 보통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에다가 자금을 납입을 하면 피인수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인수기업에 넘기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들이죠. 우리가 인수합병해서. 그렇죠? 요 전제 조건으로 봤을 때 얘는 돈이 나간다고요. 여기로. 그러니까 인수기업은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돈이 나간다고 무조건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적게 주고 싸게 주고 사면 시장 가치보다 얘가 이득이니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피인수기업 입장에서는 인수기업이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답은 단순해요. 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회사 가치에 플러스 알파를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인수기업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와 관련된 그래서 M&A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승자의 저주가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죠. 분명히 서로 싸우다가 얘가 얘를 먹었는데 피인수기업을 인수하면서 인수기업이 도산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승자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인수기업은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기업의 주가가 하락을 할 거고 피인수기업은 자본금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재무구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하락하니까 얘를 매도 쳐야 되고 얘가 상승할 거니까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인수기업 매도, 피인수기업 매수. 이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은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24번.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합병차익 거래는 발표되지 않은 추측 정보에 투자하지 않는다. 맞고요. 2번.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발생할 수 있는 주식 가치의 변화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투자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주식을 만약에 서로 몇 대 몇 비율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 주가 차익이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수기업의 주식이 10,000원이고요. 피인수기업이 4,000원이에요. 근데 합병 비율이 1대 2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주랑 이거 두 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곱하기 2해도 얘는 얼마밖에 안 돼요? 8,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8,000원과 10,000원이 똑같은 가치니까 이 주식 사면 얼마 이익 보는 거예요? 2,000원 이익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인수기업 매수한다고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럼 얘는 10,000원이 8,000원 되니까 갖다 팔아야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제 시장이 만약에 효율적이라면 이 둘이 균형점인 9,000원 정도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시너지가 있으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아시겠죠? 그냥 계산상으로는 보통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을 중간에서 만난다고 보니까 수요 공급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내용 됐죠? 3번. 일반적으로 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한다? 이런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 포지션이니까. 3번 오답이네요. 4번. 주요 위험은 감독기관 규제로 인해 거래 결렬, 거래 조건에 대한 미합의, 주주의 반대 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합병 차익 거래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M&A 취소예요. 인수 비율을 바꾸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이거 취소되는 거예요. 왜? 저평가된 자산 매수, 고평가 매도에 놨는데 취소되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롱 받고 숏 받은 자리에서 역으로 걸려버리면 더블로 손해가 날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불발되는 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24번에 헤지펀드에서 합병 차익 거래에 대한 전략, 가장 거리가 먼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CDO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전가 목적으로 거래하고 거래를 통한 대차 대조표에서 신용 위험 자산이 감소하여 재무 비율을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보기 2번에 있는 밸런스 시 CDO예요. 밸런스 시트 재무제표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 개선 효과를 갖기 위해서 발행하는 신용 파생 상품 밸런스 시트 CDO. 아비트리지는요.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CDO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의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을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 흐름을 통해 갖고 내 돈 하나도 안 들여 갖고 하는 게 그 캐시플로우 CDO예요. 스테이틱 CDO는요. 만기까지 계속 갖고 있는 게 스테이틱 CD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각각의 특징들까지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 밸런스 시트 CDO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CDO 관련된 문제들은 요것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넘어가면서 CDO 정리는 반드시 잘 해 두셔야 되겠죠. CDS, CDO는요.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26번. 국제 분산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자, 분산 투자는 무조건 뭐만 생각하자? 그렇죠? 분산 투자 효과만 생각하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동주와는 상관계수를 높인다. 그러면 분산 투자 효과는 없다. 보겠습니다. 1번. 국제 분산 투자는 효율적 투자 기회선을 좌상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렇죠? 국제 분산 투자하면 우리가 효율적 투자 기회선 이렇게 생긴 애가 좌상향인
이쪽으로 이동된다고요. 이쪽으로 이동될수록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위험은 줄고 수익은 높아지는 게 좌상향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분산 투자할수록 위험이 적어진다는 얘기니까 1번 맞는 내용. 2번 국내 분산 투자로 제거 불가능한 체계적 위험을 일정 부분 제거할 수 있죠. 국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외에다가 투자해 버렸을 때 국내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로 올라가는 회사 주식들로 인해서 이 둘이 상쇄되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리스크를 국제 분산 투자로 해결 가능하다. 맞습니다. 3번 국가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국제 분산 투자 효과는 작아진다. 그렇죠? 이거는 뭐 국제나 국내 다 상관없어요. 상관관계가 높으면 분산 투자 효과는 작아진다가 이게 정설이에요. 아시겠죠? 3번도 맞고요. 4번 각국의 주가의 동조화 현상이 진행되면 국제 분산 투자 효과는 높아진다. 자, 동조화 현상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죠.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상관관계가 높다. 동조화 현상, 우리 커플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통합화도 똑같은 얘기예요. 동조화, 통합화, 상관관계가 높다가 다 한 패예요. 싹 묶으셔야 돼요. 똑같은 용어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 분산 투자는 효과는 떨어진다. 됐나요? 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7번. 보기의 상황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한국 시장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분산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럼 이제 한국 시장을 가진 상태에서 해외에다 투자해갖고 뭘 누리겠다? 그렇죠. 국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겠다. 이 얘기네요. 한국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 투자 대상에 대한 인식하는 체계적 위험은 그렇죠. 한국 시장 포트폴리오가 체계적 위험이에요. 아시겠죠? 한국 시장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미국 주식, 미국은 개별 주식이에요.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바로 우리가 인식하는 체계적 위험인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된다. 무슨 소리냐면 자, 자산에 투자를 할 때요. 시장 포트폴리오와 개별 자산을 묶을 거예요. 뭐냐면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사람이 이 시장 포트폴리오에다가 개별 자산 하나를 넣어갖고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국제분산 투자의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한국인이면 당연히 한국 시장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개별 자산인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여기다 추가시켜갖고 분산 투자 효과를 높여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겠다.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단순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체계적 위험은 한국 시장의 포트폴리오와 미국 주식 간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보기 3번에 한국과 미국이 되겠네요. 됐죠?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미국 시장에 있는 미국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해갖고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고 싶다. 체계적 위험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 포트폴리오와 한국 주식의 개별, 한국 개별 주식의 결합이 그가 생각하는 체계적 위험이 되겠죠. 됐죠? 아주 단순한 문제들이니까요. 27번 같은 문제는 푸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계속해서 예탁증서 D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 DR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 드려볼게요. 예탁증서 DR은요. 국내 기업이 해외 상장할 거예요. 즉, 복수 상장할 거라 이거예요. 복수 상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내 기업은 원화로 거래되어지고 이 해외 시장이 만약에 달러로 거래되는 시장이라면 원화와 달러의 미스매치예요. 맞지가 않죠? 이거 만약에 그대로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다가 원화로 상장을 한다면 해외 투자자들은 달러를 갖고 있는 해외 시장 투자자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매수했다가 갖다 매도하면 나와 있는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야 돼요. 아주 그 불리하고 불합리한 방식들이죠. 이런 방식을 없애기 위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상장을 할 때는 DR 방식이라고 해서 예탁증서가 주식을 맡아갖고 얘를 달러로 전환해서 해외에 상장시키는 걸 도와줘요. 이걸 우리가 DR 상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복수 상장을, 즉 해외에다가 복수 상장을 할 때 DR 상장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기억하세요. DR을 왜 해야만 하느냐? 왜 해야 돼요? 이게 있으니까. 국내에 이미 원화로 상장한 주식이 있으니까 그 주식이랑 해외 상장한 주식이랑 합쳐가지고 이 기업의 발행 주식, 자본이잖아요. 자본금. 근데 만약에 국내 상장을 한 적이 없다면 국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에다가 그냥 DR 없이 다이렉트 직상장이 가능한 거예요. 원주 상장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직상장, 원주 상장 엄연히 따지면 다르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직상장과 원주상장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해외에다가 이 주식을 그냥 다이렉트로 상장하겠다. 그러니까 DR 전환 없이 달러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직상장, 원주상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왜 다르냐면 표현이 원주상장은 아예 주식 자체를 미국에서 시작하는 거고 직상장은요. 예를 들어 법인은 완전히 분리해요.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은. 서로 독립된 법인이면 이름만 똑같잖아요. 이런 애들이 해외에다가 이제 직상장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또 이제 그게 직상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우리가 복잡하다고요.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에서는요. 이런 다양한 법률적인 거라든가 이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런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식 이런 것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까지는 다 다루진 않고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것만 다뤄요. 그러니까 원주상장과 직상장은 그냥 똑같은 거다라고 아는 게 우리가 원론적인 관점에서 공부할 때는 훨씬 더 수월하죠. 이거 갖다가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나 어디서 이제 봤던 분들이 자꾸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이 대부분의 자격들은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걸 다뤄요. 근본을 하고 그 위에서 변화가 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볼게요. 예탁증서 D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외국 주식은 DR 형태를 취하지 않고 원주를 그대로 상장할 수 없다?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원주 상장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2번. 달러 표시 해외 DR 발행이 미국과 미국 이외 시장에 동시에 이루어지면 GDR이에요. 글로벌 GDR이다. 3번. 달러 표시로 전환하는 경우 미국 이외 거래소에 상장하면 달러인데 미국 아닌데 상장했을 때 보기 2번에 있는 EDR이 돼요. 그래서 GDR과 EDR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4번. ADR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고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ADR이에요. 됐죠? 그래서 4번만 맞고 1, 2, 3번 다 오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28번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9번. 보기 중 미국 국채 투자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죠. 페드의 금리 정책. 당연히 중요하죠. 금리 올릴지 떨어질지. 그렇죠? 니은 미 달러와의 움직임.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금리가 달라지니까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디귿 수익률 곡선의 분석. 우상향하냐 우하향하냐. 그렇죠. 이런 수익률 곡선에 대한 분석. 채권 금리나 이자율 금리, 기간구조 이론에서는 가장 기본이에요. 4번 위험도에 따른 가상금리 수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거 RF를 배우죠. CAPM을 학습을 할 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D 그11물이 무위험 수익률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위험이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내 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 없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재무성 채권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발행한 채권들, 특히나 그 단기 채권들은요. 거의 리스크가 없다고 봐요. 걔가 기준이에요. 걔보다 얼마나 위험하냐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에 대한 가상금리 수준을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오릴지 내릴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9번에 적절한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계속해서 30번. 해외 투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헤지펀드가 또 나왔네요. 자, 1번. 헤지펀드는 규제가 적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1번 바로 정답 끝이네요. 나머지 이제 왜 틀렸나 볼까요? 2번. 헤지펀드의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강하다. 2번이 이제 오답인 이유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잘 알아두세요. 헤지펀드라는 게 제가 규제가 매우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하는 게 규제가 낮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헤지펀드는 완전히 잘 분산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헤지펀드의 추구는요. 얘는 목표는 저위험, 고수익이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상품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규제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네들이 저위험 정책을 펼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와 파생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뭐 공매도도 당연히 될 수 있고요. 올랐을 때도 이익을 보고 떨어졌을 때도 이익을 보도록 포지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락했을 때 이익을 보려면 현물 시장은 공매도 방식밖에 없는 거고 파생은 풋옵션 거는 거고 이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거의 완전하게 분산시키면서 고수익이라는 건 이제 절대 수익을 추구해요. 얘네가 우리 헤지펀드는 연간 수익 목표가 7%야. 그럼 7%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7%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리스크 해지 전략을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뛰어난 펀드 매니저들이 여기에 다 가요.
그래서 아까도 한번 문제는 풀었지만 운용 수수료 뭐 보수에 대한 성과 이 수수료를 이중으로 다 납부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고 이게 2번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투자하는 애들은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강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그 위험에 대한 그 리스크가 적다고요. 왜? 분산도 잘 돼 있잖아. 그리고 실은 이 자산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애인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헤지펀드에 돈을 넣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죠. 3번. 헤지펀드의 투자는 효율적 금융시장에서 적합하다. 여기서 저 효율적이라는 용어 꼭 알아두셔야 돼요. 효율적이라는 뜻은 이제 이렇게 정의 내릴 거예요. 그 초과 수익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라면 헤지펀드가 리스크 관리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비효율적이에요.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시장의 비효율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 비효율성을 노려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보는 게 헤지펀드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땡. 4번. 헤지펀드 투자자들은 수익률 제고보다는 추가적인 위험 분산 목적으로 한다. 위험 분산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초과 수익을 어떻게 노릴지에 대한 고민만 하겠죠. 됐죠? 그래서 2, 3, 4, 5답이고요. 30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계속해서 31번. 증권 분석을 위한 통계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 표준 편차, 분산 모두 산포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맞고요. 2번.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형, 분산 1인, 표준화된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예요. 3번. 공분산은 두 확률 변수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로 공분산이 0보다 크면 그 두 변수가 양의 관계를 갖는다. 0보다 작으면 음의 관계를 갖는다. 4번.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어떤 값이든 가질 수가 있다. 땡이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밖에 못 갖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의 값은 공분산이 가져요. 그러니까 공분산을 표준화시킨 게 바로 상관계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뭐 이 문제들은 이미 많이 풀어봤을 거니까요. 제가 정답 바로 4번 체크해 드리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서 풀어볼게요. 네. 자, 계속해서 32. A기업의 재무정보가 보기와 같을 때 배당평가 모형으로 계산한 A기업의 주식 가치는, 자, 이제 요 공식 유효가 나는 거죠. K-G분의 D. 그렇죠? D0면은 1 플러스 G하고 D1 쓸 거면 그대로 사용하고. 자, 정보 볼게요. 주주의 요구 수익률 12% 나왔네요. 요구 수익률. 내년도 주당 순이익이 2,000원이에요. 배당 성향이 30%니까 0.3 곱하면 이 600원이 요게 배당금이 되겠네요. 나왔어요. 배당금 600원. 주당 순이익 성장률 매년 8%, 성장률 8%도 제시됐네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공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땡에 있는 바로 쟤예요. 내년도 주당 순이익에서 앞에 있는 내년도. 이게 올해 거이고 미래 가치를 계산하려면 성장률을 곱해줘야 되고 배당금에다가 내년도를 아예 제시해 주면은 성장률을 곱하지 않고 배당금은 직접 쓰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2% 마이너스 8% 분의 600원. 이렇게 하면 4% 분의 600원이니까 4, 1은 4, 4, 5, 20, 15,000원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32번에는 정답 2번 15,000원 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요. 이 정도 문제는 풀어보시되 포인트만 잡으세요. 네. 자, 계속해서 33번. 기업의 중장기적 채무 이행 능력을 나타내는 안정성 지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볼 것도 없죠. 안정성 지표의 채무 이행 능력, 부채 비율을 이야기하네요. 33번에 그래서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은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를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냐 이 얘기고, 현금 비율, 자기 자본 이익률 말 그대로죠.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자기 자본에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냐 요거 하는 거니까. 요런 이제 재무 지표 관련된 부분들은요. 안정성 지표, 뭐 활동성 지표에서 지표별로 한 번 정도만 정리해서 카테고리만 묶어 놓으시면 큰 문제 없는 파트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33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34번. 영업 고정비와 이자 비용이 보기와 같을 때 결합 레버리지로 가장 적은 것은 이외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대요. 자, 이 문제는요, 이제 결합 레버리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합 레버리지는 영업 레버리지에다가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로 곱한 게 결합 레버리지잖아요. 근데 지금 정보를 보면 정보에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를 다 계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아까도 우리가 배당 성향, 항상 성장 모형에 의한 주가를 한번 계산을 했는데, 제가 계산 문제가 나와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투혼사의 계산 문제는요,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형태에서 나오는데 반드시 허를 한 번은 찔릴 거예요. 이 문제처럼. 우리가 보통 결합 레버리지면 영업 레버리지에다가 재무 레버리지 곱하니까 이 수식과 이 수식을 달달달달 외워놨는데 이 문제 딱 들어갔더니 안 가르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허를 찌르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결합 레버리지의 또 다른 특성이에요. 얘는요. 여기 지금 그 보기에 나와 있는 영업 고정비와 이자 비용 있죠? 이 둘을 합치면 결합 레버리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합 레버리지가 가장 작은 거니까 이 둘을 합친 값이 가장 작은 애가 바로 결합 레버리지가 가장 낮은 애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번이 200, 2번이 290, 3번이 260, 4번이 230. 1번 A 되겠네요. A. 1번이 아니라 A. 그렇죠? A가 200이니까.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1번. 계산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허를 찔르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35번.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번. 현금의 범위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정의된다. 맞고요. 2번.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에 용이해요. 됐죠? 3번. 현금 흐름표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비해 분석 대상 기업이 미래 현금 흐름 추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현금 흐름이에요. 과거에 들어왔던 현금 흐름으로 미래를 예측했을 때 가장 적합해요. 4번 현금 흐름표에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 및 배당 지급 능력 파악이 불가능하다. 현금 흐름표에서도 부채 상환 능력과 배당 지급 능력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 됐고요. 얘는 이 내용으로서 현금 흐름표에 대한 정의를 한 번 정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이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산업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볼 거예요. 이제 바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볼 거고.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면서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계산 문제 2개를 간단하게 풀어봤는데요. 투혼사에서의 계산 문제 비중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요. 6에서 7문항 내외로 한정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계산기를 많이 두드리거나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저희가 이제 이 모의고사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처럼 집어내야 되는 포인트들,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는 게 계산 문제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식을 다 외우는 건 상대적으로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정리해 볼게요. 됐나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36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